북한 무기를 받아야 되니까 러시아가 이런 거 자재나 자원을 주게 되면 큰일이 나는 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북한 인민들이 생각하기에도 러시아의 자본이라든가 기술이 들어왔을 때 장마당 물가가 달라지니까 이게 북한 정권의 연장에는 도움이 될 게 거의 확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 지정학적 상황들이 한국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지정학적인 어떤 리스크들이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네, 에비에이션 위크의 김민석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궁금한 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 전쟁에서 러시아가 북한 군을 파병이 되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상황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중립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현재 국가정보원이 최대 10,000명 정도의 파병 인원을 예상하고 3,000명 정도 이상이 극동지역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다만 이 정보 공개의 출처를 국정원은 이제 인간 정보가 아니라 영상 정보라고 하죠. 정찰 위성의 정찰 사진으로 봤을 때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수송선이라든가 기차편을 통해서 사람들이 움직인 것을 파악했다. 그리고 수송선의 그 수송량이라든가 물량을 생각했을 때 이거는 몇천 명 이상의 군인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이 내려진 거고요. 다만 현재 이제 여러 군데에서 이미 전투가 벌어졌다, 아니다, 아니 훈련 중이다, 어디에 있다 이런 것들이 논란이 많긴 한데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 이게 확인되려면 최소 한 달 정도는 걸리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러시아로 사람이 간 것은 맞다. 그리고 그 단위가 1,000단위 이상인 건 확실하다. 10,000명인지 몇천 명인지 알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들이 전쟁터에 나와 있는지 이것도 아직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럼 가끔 언론 중에는 뭐 실제로 우크라이나까지 간 북한 군사가 있다, 뭐 등등등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러시아라는 나라가 옛날에 연방이었고 사이즈가 굉장히 컸는데 중앙아시아를 보면 사실 껍데기는 우리 한국하고 비슷한 몽골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게 북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는지 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게 먼저 브라트인이라고 그 러시아 소수민족들 보면 한국인과 거의 동양계 그 몽골로이드 이런 분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적발되었을 때 한국인인지 아닌지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심지어 우크라이나에서는 북한군한테 브라트인 그 신분증을 줬다. 그래서 잡혀도 이제 한국말 못한 척 해라 이렇게 말한 주장이 있으나 요거는 신뢰성이 좀 떨어지고요. 북한군이 실제로 발견되거나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발견된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군인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파악을 했냐면 북한에서 ICBM 발사를 총괄하는 최종 책임자 이런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발견이 되어가지고 국정원이 이 얼굴 인식 프로그램으로 돌려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발 정보를 보니까 북한 사람 누가 있다 이런 정보로 해서 밝혀진 게 있는데 요 사람은 군인이 아닙니다. 북한 미사일의 프로젝트 리더 혹은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이런 급들의 사람들이 이제 그쪽에 가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기술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료, 기술자 뭐 이런 발사체를 만들기 위한. 그러면 러시아가 발사체 기술을 공유한다는 건가요? 북한에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눠서 이때 설명을 드릴 건데 짧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미 확실하게 확인된 것으로 면 이제 북한제 미사일이 러시아군에 인도가 돼가지고 우크라이나 군에 공격한 데 쓰여졌고 제가 확인한 바, 그러니까 제가 우크라이나 언론인과 인터뷰하고 이제 한 바로는 하루에 최소 한 20발 이상의 북한 미사일이 떨어지고 뭐 이런 거를 우크라이나 계속 공소를 받고 있대요. 근데 문제는 북한 미사일들의 성능이 좋지 않아서 불발률 50%에 달하고 그래서 제가 방금 말한 얼굴을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이 ICBM 기술자다. 이 사람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에 간 이유는 아마 전투라기보다는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AS죠. 돈 받고 팔았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왜냐하면 그 기술자나 그 고위 관료분이 그 전쟁터 한복판에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목숨을 걸고 그 북한 방산을 지키기 위해서 가진 게 아닌가. 하기야 그 사진이 이제 김정은하고 같이 있는 사진이 찍힌 사람이 거기서 현장에서 찍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된 사람이 전쟁터 한복판에 있다는 게 뭐 여러 가지 해석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방위 산업을 종사하는 입장에서 아 이분 그 문제 수습하러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기술 이야기나 이전 이야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김정은 옆에 있었던 사람이 러시아 사람하고 있는 게 찍힌 것은 군인이 현장에서 그 파병이 된 내용이 아니라 기술 관련으로 갔는데 그것도 이제 러시아의 기술을 가지고 오려고 간 게 아니고 우리 김 기자님 의견으로는 이미 팔아놓은 미사일의 불발 심한 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커버리지를 해주러 갔다. 맞습니다. 네. 미사일도 팔았어요? 그 폭탄이에요, 미사일이에요? 미사일이라고 합니다. KN-23이라고 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인데 이게 복제를 너무 잘 해놔서 러시아군이 그대로 쓸 수 있는 미사일인 거예요. 안 그래도 러시아군이 그 미사일 재고가 부족했는데 그래서 포탄뿐만 아니라 그 미사일 그다음에 방사포 이렇게 수출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잔해를 분석해보면 우크라이나군 잔해를 분석해보니까 북한 미사일인 것을 확인을 몇 개 했습니다. 저기 일본제 부품도 있었고 그래요? 예. 미사일 중에? 잔해에서 보니까 베어링이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 일본에서 수입한 것도 있고. 그렇지. 부속이야 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제 소소하게 이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북한의 이제 기술 수준이라는 게 아직 상당히 떨어지는구나. 하지만 그보다 러시아가 더 힘들다. 왜냐하면 미사일이 없으니까 손을 벌린 거니까요. 네. 그럼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황 상황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저도 이제 좀 중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크라이나군이 밀리고 있다는 것 자체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오신트라는 공개정보 분석관들에서 이제 그 치열한 동부전선 그러니까 돈바스 지역에 이런 쪽에서 밀리고 있는 게 사실이고 다만 이 밀리고 있다는 것 자체로 해서 러시아군이 무조건 이기고 있다 이렇게 하기에는 러시아군의 피해 상황이나 인명 피해가 여전히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밀고 올라가는 공자 측이 인명 피해가 많지는 않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제 러시아군과 지금 우크라이나의 싸움은 그 점에서 좀 특이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아예 이제 깔끔하게 이제 인명 피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원래 이겨가지고 밀고 올라가는 측이 승기가 잡아준 거니까 인명피해가 작아야 되는데 러시아군의 인명피해도 상당하다. 하지만 그것을 다 감수하고 조금씩 동부전선에서 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죠. 이게 승자 패자를 쉽게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러시아가 이기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 우크라이나가 지고 있으니까 전쟁 끝났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이 승리의 속도라고 해야 될까? 이게 너무 느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진격을 러시아군이 이겨가지고 조금씩 잡아먹고 있어서 동부전선을 점령하고 있는데 이 속도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점령하려면 한 5년? 5년 정도 걸릴 정도로 진격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이게 지형도 우리나라가 그 한국이 이제 그 산악 지형이 아니라 이게 넓은 평원 지역인데도 평지죠, 평지. 예, 그런데도 좀 진격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제가 중립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러시아가 우세하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세한 것 치고는 너무 힘들게 이기고 있다. 혹시 그거는 우크라이나의 그 어떤 무기 체계가 러시아 무기 체계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에 지원된 여러 가지 정밀 유도 무기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자주 쓰는 무기들이 드론 무기가 있는데, 다만 이제 여기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일 지금 핵심이 되고 있는 드론 무기, 요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둘 다 거기 투자도 막대하고 투입도 막대하게 하기 때문에 둘 다 그 기술 수준은 비슷하고 드론을 제외한 뭐 전투기라든가 포병 요런 쪽의 정밀도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우세한데 포병 화력 그러니까 폭격이나 포병을 하는 그 포탄 양 자체에서는 러시아가 아직도 우세하기 때문에 요런 차이가 벌어져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의 근소온 혹은 중간 정도의 우위다. 승기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밀려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제 산업하고 잠깐 연결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게 그 지금 우크라이나가 물량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열세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버티는 게 결국은 무기의 첨단성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미국이 중국을 저렇게 압박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반도체를 중국이 가지게 될 때 군사력에서의 쫓아오는 폭이 너무 커서 미국과의 격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미국이 정말로 군사적으로 위험해지면 기축 통화의 문제까지도 흔들릴 수 있는 너무나 심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잘라낸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설왕설래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즉 칩의 성능, 즉 반도체 성능이 무기의 성능을 결정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저는 그 칩의 성능까지 말하는 것은 다소 이제 너무 비약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10년 내에 AI가 무기의 성능을 좌우하는 때가 올 것이고 그게 칩이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AI가 무기의 성능을 결정할 것이고 그게 칩이다. 그러니까 AI 칩 관련해서 NPU 같은 것이 지금 엣지 디바이스라고 해서 이제 삼성이나 일부 폰에서 사용되는 게 그 무기에도 쓰일 날이 머지않았고 이미 연구 중이다. 이렇게 될 때가 올 것인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칩뿐만 아니라 모터와 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이렇게 세 개를 많이 가진 자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지금 사실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둘 다 중국산 칩, 모터, 그 다음에 전지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러시아한테도 많이 중국이 러시아한테도 많이 공급을 하지만 사실 우크라이나 군이 쓰는 드론들도 전부 다 중국제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예, 소위 말하는 뭐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는 회사인 뭐 DJI가 가장 유명한 전 세계 드론 회사니까. 네. 그거 외에도 DJI 외에도 지금 FPV 드론이라 해가지고 흔히 이제 드론 관련된 영상에서 나오면 이거 도저히 커머셜용 부품이 아니라 이것저것 기어서 만들었던 그 드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제로 제작한 것 같은 네. 그런 부품들이 전부 다 중국산이고 우크라이나 군도 그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FPV 드론 사용해가지고 러시아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이 말을 안 하시는데 중국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둘 다의 그 전쟁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그 FPV 드론을 부품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지금 이렇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다 이렇게 전쟁이 밀고 밀리거나 아니면 한쪽이 이기고 있는데 막 밀고 있지 않는 이유가 공급망 부분에서 중국이 한쪽 손을 들어주지 않고 있다. 요거를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럼 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사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타오바오 알리익스프레스, 그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의 그 B2B, 그러니까 그 기업 간 거래하는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대량 구매를 합니다. 진짜로? 예. 그리고 거기에서 그 제가 지금 말한 FPV 드론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드론 말고도 이제 샤이드급 드론, 그러니까 이제 원거리를 폭격을 할 수 있는 드론도 사실 중국이 팔합니다. 거대한 한 1, 2m짜리 그런 무인기 동체 같은 것도 다 그렇게 해서 팔고 우크라이나의 무기 수출 금지 조치나 이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중국한테도 러시아한테 파는 것 물론이고. 그러면 러시아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 자기네도 사야 되니까? 그렇죠. 물론 우크라이나 군은 그러니까 한국 기자들이나 한국 군인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중국산 드론이 너무 불안해서 좀 쓸 때마다 불안하다. 중국이 몰래 러시아를 도와서 우리가 DJI 드론 쓰면 러시아가 귀신같이 찾아내더라. 이거는 정보를 빼가지고 러시아에 갖다 주는 게 분명하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말들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중국제 드론을 우크라이나가 안 쓰냐?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생각할 때 중국이 대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요거를 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첨단 무기 쪽이 이제 미국 지원 무기가 이제 좀 더 고성능인 거는 같고 지금 전황의 흐름을 보면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 워로 연결되는 그 과정에 그 반도체 성능에 의한 무기 지원 체계는 무기의 어떤 제작 체계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다. 네, 한 1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반도체가 무기에 쓰이게 되면 엄청나게 정밀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정밀해지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가격이 다운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재의 정밀 유도 무기는 지금도 충분히 정밀합니다. 다만 이제 비싼 칩이나 군용 칩 대신에 온디바이스 AI라 LLM의 장점이 범용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챗GPT가 뭐 표도 그릴 줄 알고 그림도 그릴 줄 아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범용성이 있고 가격이 낮은 칩이 엣지 디바이스, 그러니까 휴대폰에 쓰이는 NPU나 그 AI 칩 같은 게 군사 무기랑 연관된 경우에 기존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만들 수 있다는 게 핵심적인 위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보다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 우리가 뭐 카메라라든가 디지털 디바이스를 쓰는 게 결국은 이렇게 가격이 낮아진 게 뭐 옛날 같았으면은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 월급 30만 원일 때 200만 원 뭐 이랬었으니까 그게 이제 뭐 오히려 월급 200만 원에 30만 원짜리 핸드폰이 나오는 격이 된 거니까 거꾸로 그게 이제 결국 칩의 발전에 의해서 가격 하락이니 군사 무기들도 그렇게 된다. 네. 정밀도는 지금도 높다. 네. 다만 지금 정밀 유도무기, 그러니까 정확도가 뭐 100, 200km에서 막 10cm 이내로 올 수 있는 무기들 같은 경우에는 CPU라든가 이런 것이 한 20, 30년 전 거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하이파이브 1세대, 2세대급이 뭐 미사일에 들어가거나 뭐 이런 식의 수준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신뢰성이 중요하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계된 비싼 칩들을 씁니다. 이런 미사일이나 유도무기들은. 하지만 온디베이스 칩, 그 다음에 FPGA, 그것도 이제 앞으로 무기 역사나 이 정확도에 큰 역할을 미치게 됩니다. FPGA 같은 경우에 무기에 아직 적용된 사례가 적은데 그걸 적용하는 순간 무기의 코스트가 엄청나게 낮아지는 거죠. 정확도는 그대로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싼 무기를, 싸고 정밀한 무기를 많이 가진 쪽이 무조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지금 당장은 적용이 좀 덜 됐으나 무기의 다량 생산에 칩이 압도적 영향을 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이미 그리고 미국은 물론 러시아나 중국도 이 방향으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반도체 워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반도체를 쉽사리 미국한테 주면 안 된다.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는 거고. 네. 네. 다만 이제 제가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요게에서 이제 전지랑 모터, 이 기본적으로 드론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세 가지가 반도체, 플라이트 컴퓨터랑 모터, 전지가 있는데 모터랑 전지는 미국이 이미 포기한 거 아닌가 이 생각도 없잖니 들어서 요게 좀 걱정되긴 합니다. 네. 모터하고 전지는 한국에서 사가면 되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북한 군인들이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파병이 본격적으로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단순 노무설.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미 돈바스 지역에 우크라이나 노동자들을 우크라이나에 북한 노동자들을 투입해서 재건 작업에 쓰일 거다. 이런 썰들은 꾸준히 나왔는데요. 네. 이게 실제로 지금 현재 이제 북한에서 러시아로 보낸 노동자가 4,000명 정도 되고, 네. 예, 이분들 건설 작업이나 벌목 이런 걸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전쟁 지역하고는 상관없는 러시아죠. 그렇습니다. 다른 러시아. 러시아 그냥 저쪽 시베리아라든가 네, 예를 들자면. 네. 네. 그 부분들은 이제 그 돈바스 지역이라고, 이 돈바스 지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미 내전이 한번 일어났던 거거든요. 친러파랑 우크라이나 군이랑 싸워가지고 그래서 거의 남아있는 게 없다시피 한 지역입니다. 다 부서지고 요런 데 가서 재건 작업을 북한 사람한테 시킬 거다. 그래서 전투병력을 안 시킬 거다. 이런 썰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썰은 특수부대 썰이 좀 많습니다. 이게 한국 언론에 많이 들어왔는데 흔히들 폭풍군단 뭐 이런 게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도 봤습니다. 북한의 특수작전군 아주 그 정예병력들을 보내가지고 그 정예병력들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투입돼가지고 이제 특수전 그러니까 북한군이 이제 남한을 공격하기 위해 했던 그 기술들 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써가지고 전환을 반전시킬 것이다. 이런 썰이 이제 두 번째고. 거기 이제 바로 전에 그 최근에 언론에 나왔던 김정은이 그 부대 탐방, 네, 부대 순시했었던 그 부대라면서요. 맞습니다. 그게. 네. 네. 그거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멸칭으로 대포 사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어두운 면인데 왜냐하면 드론 공격에 의해나 포격으로 인해서 희생될 게 뻔한데도 병력을 투입해가지고 무조건 밀어붙여서 점령을 하는 러시아군의 전술이 있는데 그래서 러시아 병사들이 자신들을 자조하는 말로 나는 대포밥이다. 내가 그냥 죽으로 이제 돌진한다. 이렇게 하는 임무들이 많아요. 그 임무에 북한의 숙련병이 아니라 신병이나 젊은 사람들을 투입해가지고 러시아의 인명 피해를 줄이는 역할만 하고 특별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전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현재 전선을 유지하거나 현재 러시아의 그 공격 기세를 유지하는 용도로만 쓸 것이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설 중에 제가 뭐가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상황과 내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푸틴과 김정은의 협상이나 이 내용에 따라서 이 수위들을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사실 제일 높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는 한국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정예부대가 간다.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막 우리 가끔씩 이제 북한 관련된 자료 보면은 막 정예부대 막 공중 제비 돌고 총 딱 쐈더니 그냥 명중시키고 막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짝 말랐는데 막 차력 쇼 같은 거 하고. 네. 근데 이게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흔히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군 중에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맨손으로 기압장 부수는 군인이 아니라 쟤는 북한 군복을 입는데 왠지 판교에서 많이 본 것 같이 생겼다. 왜 노트북을 들고 있지? 이런 병사들을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북한의 사이버 병력이나 이런 첨단 기술 운용병들이 진짜 무서운 건데 이 약간 특수부대원들의 시범들은 약간 실전적이진 않죠. 이게 네. 한국도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맨손으로 철근을 부순다 해가지고 드론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네네네. 네. 그런 식, 다만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침투,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북한이 이제 우리 청와대 침투를 하는 것처럼 몰래 뭐 누군가를 암살하거나 이런 거 했으면 잘 쓰일 수 있겠지만 전황을 바꾸기 위한 임무를 하기에는 지금 전황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고, 그래서 뭐 게릴라전 하기가 좋은 환경이 아니고 그냥 넓은 밭이죠. 맞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예. 그냥 어마무시한 넓은 우리가 보지 못한 지평선이 보일 것 같은 평야인 거죠. 맞습니다. 그 언덕이나 구릉 부분 이런 쪽에서 이제 치열하게 싸우긴 한데 결국에는 이게 한국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저나 독일님이 군생활 하실 때 봤던 그런 군부대랑 전혀 다른 광경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전쟁의 양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옛날 우리 산악에서 막 고지전 네, 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네 맞습니다. 그 한국 영화 중에 이제 태극기 휘날리며라고 옛날 6.25 영화라든가 뭐 고지전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거랑 정말 다릅니다. 네. 나를 숨기고 몸을 피할 장소가 없는 상태에서 전투를 하는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브레이브허트 이런 네. 영화를 보면 네. 양쪽에 진영에 쫙 서가지고 말 달리면서 그냥 정말 무식하게 맞습니다. 그냥 힘 대 힘으로 싸우는 네. 그런 개념이 오히려 이쪽 전쟁에서는 더 그 빈번하게 발생한다. 현대전에서는 사실 그게 그렇진 않고 어떻게든 그래도 숨으려고 참호를 파고 네. 그나마 이제 엄폐물이 있는 도시나 마을 같은 데서 중심으로 이제 전투가 전개되긴 한데 왜냐하면 총알이 날라온 게 누구나 다 무섭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식 그런 산악전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 북한 특수부대원들은 그런 거를 특화된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부대가 넘어가게 될지는 알려진 건 없는데 그 1000명은 넘어갔다라는 거면 사이버 부대면 1000명이 넘어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사이버 부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파병을 안 해도 러시아를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거고 실제로 러시아발 해킹 시도들이 좀 최근 한국을 향해서 좀 많이 나온 걸로 봐서 아마 이 부분에서는 공조가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아니 북한의 사이버 부대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한번 그 기사를 쓴 거 있는데 북한의 사이버 부대가 성공적으로 한 것 중에 이제 방코델타 아시아라고 방글라데시 은행 자체를 해킹해가지고 네. 은행을 자기 걸로 만든 적도 한 번 있고요. 그 은행 망했잖아요. 예, 해킹당해. 북한의 해킹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리고 2020년 전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도 이미 비트코인 채굴이나 이런 거를 좀비 PC로 해가지고 남한에 좀비 PC를 심어서 채굴을 해서 북한에 비트코인으로 몇 천억씩 1년에 벌어간다. 이런 추정이나 이런 리포트들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규모적으로도 심각하고 좀 돈 버는데 특화된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막 공격보다는 외화벌이 그 스캠이라든가 아니면 비트코인 채굴을 위한 좀비 PC를 만든다. 이런 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한국에 넘어오신 그 탈북자분들의 증언들을 들어보면 북한이 이제 사실 인력 송출을 통해서 외화벌이를 엄청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그 탈북자분들의 소식 전한 걸 들어보면 일부는 그 임금을 띄어먹고 앉아가지고 그 감독자들이 노동자들에 의해서 구타당해서 죽게 되는 그런 일도 뭐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북한이 완전히 돈이 떨어졌다, 진짜 힘들다, 뭐 이런 게 이제 느껴지는데, 그럼 결국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러시아에 대한 파병도 좀 너무 막말인 것 같긴 하지만 돈벌이 아닌가? 100% 돈벌이인데 단순한 돈벌이라기보다는 그 북한이 생각하는 자신이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거래하기 위한 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가 이제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 한국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어느 쪽이 잘못했다 의견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예, 우크라이나가 그래도 잘못했다, 뭐 러시아가 그래도 잘못했다 이런 기능인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제거하고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러시아랑 협상을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반론을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무슨 협상을 하냐면 딴 게 아니고 러시아가 북한에 주는 대가를 어떻게든 줄여야 되는 협상을 해야 됩니다. 북한이 제공하는 물자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한테 주는 돈이나 자원을 줄이면 줄일수록 남는 장사니까 그렇게 해서 러시아가 북한한테 지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줄이려는 협상의 여지를 찾아야지
북한이 옳다, 러시아가 옳다, 우크라이나 옳다, 이런 싸움도 사실 명분상으로는 중요한데, 실제적인 외교 정치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미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을 받기로 결정한 이상, 북한한테 지급해야 될 자원이나 돈을 우리 어떻게든 줄여달라고 사정을 하거나, 읍소를 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심지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 것 중에 뭐, ICBM 기술을 준다, 제대로체 기술을 준다, 러시아가 북한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ICBM하고 뭐요? 핵무기, 핵탄두의 재도입 기술, 그러니까 미국까지, 미국 그 북한 핵미사일이 미국까지 닿고 무사히 터질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준다는 보도가 있는데, 네. 여기 확인은 안 되었으나, 그게 되면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은 굉장히 커지는 거죠. 예, 트럼프가 돼도, 그 트럼프뿐만 아니라 그냥 미국 정부 전체가 한반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가진 입장 자체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무슨 방법을 써서든 러시아한테 북한한테 주는 지원을 줄여달라, 네. 이렇게 협상을 하거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정치적 취향에 따라서 다른 분들이 있으신 겁니다. 러시아를 협박해서 북한한테 준 지원을 줄여야 된다. 러시아를 한테 읍소해서 북한한테 지원을 줄여야 된다. 둘 다 저는 뭐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핵심 목표는 어떻게든 러시아가 북한에 준 지원을 뭐든지 줄여야 됩니다. 돈도 줄여야 되고 기술도 줄여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파병 얘기까지 나눈 거면 점점 커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정은 탈북자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거의 이제 막장으로 갔고, 최근에 이제 쿠바 대사관에서 이제 그 고위 공직자가 탈북을 한 그런 상황들을 감안을 해보면 진짜 이거 상황이 막장이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전히 북한한테는 동아줄이 됐다. 그것 때문에 이제 뭔가 풀렸다. 그 리 대사죠. 리 대사관에 있는 그 고위공직자였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이 두 가지 부분에, 그러니까 경제적 부분과 군사적 부분에서 지금 러시아가 북한한테 줬거나 아니면 주고 싶어하는 것들의 목록을 이야기하자면, 이번 북한에서 수해 피해가 났지 않습니까? 네. 심각하게 났을 때 이제 러시아에서 준 밀가루나 이런 걸 지급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아이고 푸틴이 우리를 살렸다 이렇게 말을 잘못하는 바람에, 김정은이 살렸다 해야 되는데 푸틴이 살렸다는 바람에 그 잡혀가고 푸틴 살리면 맞죠. 근데 네. 러시아가 써진 밀가루를 받아보니까 그랬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지금 네. 긴급 지원이나 이런 데서 러시아의 그 물자나 자원이 들어간 건 확실하고, 에너지 측면에서 얼마나 전달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보나 공개된 것이 없으나, 사실상 에너지가 들어가면 북한이 부활을 하게 되는 거네요. 김정은 정권이. 예, 특히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농업보다는 이제 산업, 그러니까 군수공업 같은 게서 북한 무기를 받아야 되니까 러시아가 이런 걸 자재나 자원을 주게 되면 큰일이 나는 게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북한 인민들이 생각하기에도 러시아의 자본이라든가 기술이 들어왔을 때 장마당 물가가 달라지니까 이게 북한 정권의 연장에는 도움이 될 게 거의 확실합니다. 두 번째 파트는 이제 러시아가 북한한테 무기 기술이라든가 무기를 무엇을 줄 것인가, 여기서 아직 핵 관련 내용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도 충분히 위협적인데, 우선 지대공 미사일을 러시아가 북한에 줄 거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2023년 9월 시점,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공급을 시작한 시점부터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북한의 열차가 러시아의 무기 공장에 한번 왔다 간 적이 있었다. 근데 그 무기 공장이라는 게 바즈라는 그 미사일 전문인데, 여기에 뭐냐, 대공 미사일을 만든 겁니다. 그 S-400이라고 하는 이제 터키나 아니면 이란 같은 데도 보유한 그 러시아의 최신 대공 미사일 공장에 북한 기차가 왔다 갔다 하는 첩보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공 미사일 전력을 기술을 러시아가 북한에 준 거죠. 우리나라의 공습에 이런 걸 자기 기술로 막으라고. 아니 그냥 미사일만 준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실제품을 줄 수도 있고 기술자가 왔다 갈 수도 있고 이랬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은 분명히 따라가 할 테니까. 아니, 100% 따라하거나 복제 생산을 하죠. 심지어 북한은 러시아가 제공하는 미사일도 복제 생산을 한 적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평양의 대공 방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질 우려가 좀 크고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뉴스가 지난 9월 말에 불가리아랑 우크라이나 언론에서 나온 것은, 러시아제 수호이 35 전투기 36대를 러시아가 북한한테 줄 수가 있다. 35대. 네. 있는데, 보통 편대는 4대 단위이기 때문에 그 홀수가 아니라 짝수로 해서 36대가 한 개 대대 정도 됩니다. 40대나 이렇게 되는데, SU-35, 그 수호이 35 전투기가 뭐냐면 1990년대 말에 우리나라의 차세 전투기 사업이 제한된 기종이기도 하고, 지금 러시아에서
제일 최신 기종보다 한 단계 아래 기종이긴 하나 이게 한국으로 치면 F-15K 이걸과 비슷한 무장량과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북한한테는 도움이 되는 전력이고 요거를 상대하려면 스텔스기, 전투기 이런 것들을 아니면 상대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요? F-15로 상대하면 되지? F-15랑 붙으면 F-15가 더 우세할 수는 있는데 이 확실한 우세를 장담하기 어려워가지고 자국 피해도 생길 수밖에 없다. 예, 그래가지고 소위 35를 상대하려면 스텔스 전투기를 많이 5세대 전투기 이런 걸 많이 확보를 해야지만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우세한 걸 우세한 전력 확보가 할 수 있어서 이 지금까지 나온 뉴스만으로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국방비를 지출하거나 해야 될 게 이미 몇 조 원. 그렇지. 스텔스 비행기 하나가 3천억이 넘는 거죠? 네. 3천억까지는 1,500억에서 1,200억 이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20, 30대는 더 최소한 20, 30대는 더 필요하고, 북한의 방공망, 그러니까 대공 미사일이 더 강해지니까, 우리 측의 공격 미사일의 성능도 개량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미 몇 조 원이 더, 지금 우리가 더 필요해진 상황이죠. 네. 여기서 이제 핵무기 기술까지 가면, 저는 이 가치를, 우리나라에 대한 손해의 가치를 10조 원 단위로 추산하기도 좀 문제가 있다. 몇십조 원 단위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네. 국내 미사일과 국내 방산에 대한 이야기는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고, 그런데 이제 좀 궁금한 게, 북한 사람들이 뭐 중국이라든가 실제로 많이 가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러시아라든가 이런데 이제 외국에 근로자로 가가지고 돈을 받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서 핸드폰도 마음대로 아마 할 가능성이 있고, 근데 돈도 벌어서 집에 송금해서 식구들 먹여 살릴 수도 있고, 북한보다 나가면은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을 것 같고,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제가 북한 사람 봤는데 키가 하나 작아요. 맞습니다. 못 먹어가지고. 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신체적 사이즈 차이가 나요. 네. 우리 60년대, 저 70년대 어렸을 때 보던 어른 사이즈보다 더 작더라고요. 네. 그 정도인데, 이거는 근데 전쟁터잖아요. 네. 잘못하면 자기 목숨이 달렸잖아요. 이걸 그러면은, 그러면 억지로 막 보내나? 우리나라 옛날 베트남 파병도 사실 돈 받고 보낸 건데, 네. 그때 뭐 어려워서 뭐 자원 입대도 있지만, 그냥 군인들 보낸 것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가나? 군인들은 그냥 차출해서 그냥 가는 건가요? 우리나라 정보기관 등 몇몇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설명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 종합해 봤을 때 러시아 이제 파병에 대해서 북한 내부에서도 동요가 다소 있다. 그리고 이제 파병이 결정한 부대의 가족을 그냥 자기 집에서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집단 이주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보기관의 그 발표나 이런 내용에 따르면 북한 내부에서도 상당히 동요하고 있다. 이 러시아로 가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동요는 있으나, 그렇다 해서 그 동요가 뭐 크게 북한 정권을 위협할 정도로 발전되거나 이럴 수는 절대로 없다. 북한은 이미 수십 년간 이런 체제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김정은에 대한 그 다음에 흔히들 김씨항전이라고 표현하는 그 김정은 독재 체제의 후계에 대한 데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이 좀 회의감을 가질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송 앞에서 잠깐 폭풍군단을 시찰하는 김정은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화제가 된 게 있어요. 이 정보기관이라든가 군사 전문가 사이에서는. 왜냐면은 그 호위하는 사람들이 장전을 하고 있었죠. 손가락을 방아쇠에 갖고 있더만. 예, 사실은 그게 무슨 상황에서도 하면 안 되는 일이긴 해서 이게 북한 최정예 김정은 경호한다는 애들이 좀 해외 트렌드를 좀 모르는 경향이 있어서 실망을 하긴 했는데, 핵심은 북한의 그 김정은 경호원들이 그렇게 심하게 무장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김정은은 존경받는 지도자고 걔들 입장에서는 하니까 그렇게 뭐 암살 위협 같은 걸 그렇게 못 느껴서 양복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경호실처럼 옛날에 양복 입었죠. 그래서 막 뛰어댕겼잖아요. 자동차 옆을 뛰어댕겼잖아요. 지금도 이제 행사에서 양복 입고 이제 총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자동 소통이나 이런 것들은 몰래 숨겨 놓고 가방 같은 데 넣어놓고 하는 경호를 하는데, 거기는 이제 전투복을 입은 경호병력들이 김정은을 둘러싸고 있다. 김정은 스스로도 이 새끼들 중에서 내가 죽일 놈들이 있을 것 같아, 이런 불안감을 느끼는 거 아닌가, 이런 정보 보고나 이런 그 정보 보고들 올라왔는데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해요. 동의해요? 네, 왜냐하면 김주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4대까지 그 세습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 내부에서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김주혜가 특히 이제 나이도 어린 것뿐만 아니라 여자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이 이제 앞으로 생존을 할 거는 이제 김정은 체제는 계속 생존을 하고 싶어 할 거니까 경제적인 사정을 낮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살아날 길이 없다고 생각하겠죠.
네, 그건 그러겠죠. 네. 그래서 그럼 잠깐 북한 얘기 해보면 그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지금 실질적으로 북한 트럼프하고 베트남에서 협상이 무의로 돌아가면서 그때 시간이 없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했다는 게 녹음에 잡혔다는 소리 있잖아요. 예, 본인이 너무 급해서 그거에 마지막 올인을 했다가 개 털리고 온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네. 망한 거지. 네. 네, 망한 건데 그러고 나서 급속하게 이제 폐쇄적이 되면서 국가가 그러면서 더 상황이 나빠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그러면서 이제 탈북이 러쉬를 잃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탈북을 못하도록 아예 한국 문화의 어떤 금지령을 너무나 그 보면은 뭐 사형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지위가 약화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네,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 중에 하나가 최근에 북한에서 주체 연호를 사용을 중단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그러니까 원래 북한을 독자적인 그 단력 체계로 주체 몇 년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선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삭제되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3대 세습을 해서 이제 김일성, 김정일, 그 다음에 김정은 이렇게 3대인데 김정은만 강조하는 걸로 이제 그 우상화 작업이 변경되고 있고, 그 다음에 김주애라고 해서 김정은의 딸이 노출이 많이 되고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조절을 하는 거 봐서는 계속 그냥 단순히 보이는 거는 이제 김정은이 자기 기분 따라서 보낼 수도 있는데 이게 조절이 된다는 거는 정말 김주애의 후계 구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김정은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데 저랑 동갑입니다. 근데 무슨 후계 구도를 벌써 부끄러운 말이지만 이제 자기 관리를 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암에 걸리거나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건 저도 많이 경험했고 저도 좀 비만이긴 한데 김정은보다는 더 비만이지만 비만이긴 한데 저는 이미 암 수술 한번 했거든요. 40대면 방탕한 생활을 즐기고 특히 술 담배를 많이 한 사람은 제가 보기엔 단명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걸 당사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기 건강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후계 구도를 짠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이제 국가정보원이나 국가기관들이 계속 추적했는데 정상적인 40대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는 거의 다 동의를 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살을 쪘어?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저렇게 되면 누가 봐도 별로 안 좋겠지. 그 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제일 이제 좀 그럴듯하다고 하는 거는 이제 우상화 작업을 위해서 풍채가 있는 선대를 따라하려다가 이게 조절이 안 된다 이런 설이 있고, 단순히 김정은 자체가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건강적 조언을 들어달라고 강요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이 집단 지도 체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좀 김정은을 말리거나 아니면 강제로 다이어트를 쉽게 말해서 시킬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 지난번에 뭐 백두산 올라갈 때 보니까 정말 헉헉거리더군요. 그래서 가끔 이제 요요 현상도 보이기도 해서 저는 이제 나이 먹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요요 현상이지 않겠습니까? 네. 뺐다가 다시 찌면 그게 더 문제인데 그것도 몇 번 있었습니다. 네. 예, 김정은에 대해서 몸무게나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런 가끔 나오는데 이제 비만 치료제 위고비 이런 거 먹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그 먹고 있을 거라고 먹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들다가 아니다, 그 먹을 생각이면 술 담배부터 끊었겠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근데 뭐 아마 주변에서 그 정도는 충분히 뭐 조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핵심은 자신의 건강을 관리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걸 말릴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식단을 조절하라고 말할 사람도 없다. 김정은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정도로 그렇다? 설마 그 정도로 체계가 없을까? 김정은의 마음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살을 빼서 이런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잘못하면 총알바지가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너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총알바지를 자원 입대할지 아니면 그 억지로 끌려갈지 그건 모르겠으나 이 사람들이 가게 되면은 이게 맞아요. 전선으로 가면 진짜 잘못하면 총알바지 되는 거고 후선으로 가면은 뭐 공병대처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거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 저에게 물어보면 전선에 가서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위험한 지역에 북한군을 보낼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일단 우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러시아가 우세한 거는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러시아의 인명 피해가 그래서 감당하지 않을 정도는 아닙니다. 이게 러시아군이 잘 하고 있는데 굳이 왜 파병을 받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몇 분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게 러시아군이 일방적으로 학살을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서 인명 피해가 너무 많고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골칫거리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피해를 보면서 전쟁을 하고 있다.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가 동원령을 아직도 내리지 않고 지금 유급 지원병만 해가지고 전선에 투입하는데 연봉이 약 6천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러시아에서는. 원래 평균 임금이 그거보다 훨씬 작은 것 모양이죠? 한 4, 5분의 1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네. 병사들한테는 오히려 훨씬 적고요. 그래서 징집된 병사들한테는 월급을 조금만 주는데 자원 병사들한테는 엄청난 액수의 금액을 주는 게 이게 거꾸로 말하면 그만큼 모집이 힘들고 그렇다 해서 동원령을 하면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위신이 안 산 거예요. 왜냐하면 동원령을 하게 되면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엘리트들도 사실 징집을 하거나 혹은 징집을 피할 뭔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요거 자체가 사실 정권의 위협이거든요. 엘리트들도 징집이 된다 하면 엘리트들이 그 푸틴 정권을 지지한 엘리트들이 그 정권을 지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네. 플러스 러시아군이 지금 전쟁지 거의 3년 차 돼가는데 전쟁에서 살아서 돌아와서 무사히 집에서 있고 있는 병사들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에? 무슨 말이냐면 네. 전투에 투입되지 못할 정도로 다치거나 죽은 병사들만이 전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면은 분명히 그 러시아 안에서 반전 여론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을 건데요. 러시아의 반전 여론이 커지려면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들이 많아야 됩니다. 단순히 가족들이 그 인명 피해가 나서 슬퍼한 걸로는 되지가 않고 전쟁터에서 직접 살아서 돌아온 군인들이 항의 시위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아프가니스탄 귀환병들이 그 러시아 소련 붕괴에 큰 역할을 한 건 맞아요. 그분들의 불만이 이런 게 엄청났기 때문에 이라크 전에 미국에도 비슷하게 일했는데 그렇게 돌아와가지고 사지 멀쩡하게 돌아와가지고 이제 전쟁터에서 나는 이제 전쟁터 안 끌려다녀도 된다 이런 사람이 없고 아직까지 한 번 전쟁터에 갔다가 문 멀쩡하면 계속 지금 몇 년째 계속 전장에 있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이 아직 귀대한 사람이 별로 없다. 예, 거의 없는 걸로 확인이 돼가지고 전역을 안 시켜준다. 예, 퇴역군인과 상인군인이 만약에 일시에 생기거나 이제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면 이거는 굉장한 정권의 불안 요소입니다. 그 사람들이 러시아 정부나 푸틴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그만큼 일반 병사들이 속절없이 죽기 딱 좋습니다. 이 드론에 맞아서 죽으면 상반신이 날아가요. 총 맞아서 죽으면 피 흘려서 죽는 건데 그런 것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러시아 그 지역 사회에 뿌리 내리거나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요거를 막으려면 어떻게든 인명 피해가 많거나 심한 지역에 북한군을 보내야 된다. 그럼 완전 총알바지네 그러면 진짜. 예, 그분이 특수부대든 아니면 미숙한 병력이든 저는 이럴 것이라 생각하고. 그럼 잘못하면은 이거 억지로 끌려왔으면은 북한군 끌려간 그 가족도 가만 못 있겠네 열받아가지고. 그러진 않을 거죠. 사실 보낼 때 죽을 거 생각을 하겠죠. 왜냐면 아니지. 그래도 가족에는 되게 끈적끈적한 게 지금 북한 사회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아시아 사람들이 생각보다 포기나 체념을 잘합니다. 저는 북한 주민들이 그 체념을 하지 않고 항의를 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항의도 솔직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여유가 있어서 내가 화낼 힘이 있어야 되는데 화낼 힘도 없는 사람들한테 돈 주어주고 그 다음에 유족들이 돈을 받게 되고 이 특권 계급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주변 사람들의 질투를 많이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병한 군인들 가족들을 집단적으로 이주시켜가지고 마을을 만들거나 하게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파병을 하지 않는 가족들이나 아니면 북한 주민들이 협조를 할까? 냉정하게 말하면 그건 좀 어렵다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할 건 이제 그러면 북한군이 어디에 보낼 것인가? 요것도 이야기가 많은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는 쿠르스크 투입선입니다. 왜냐하면 쿠르스크는 원래 전쟁이 나기 전에도 원래 러시아 영토였는데 젤렌스키가 반격을 하기 위해서 러시아 본토로 진공한 그 작전이고 아직 그 쿠르스크에 우크라이나군이랑 싸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가 이제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게 있으면 침략을 당하면 부를 수 있으니까 사실 그 건이 있고 나서 지금 이 건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북한군 일종의 그 파병 요청은 자기네 본토가 침략을 당하니 상호 방위 조약이 발동이 됐고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줘 했으니까 그거는 뭐 논리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게 논리적으로 가장 맞아가지고 거기에 투입될 거라는 설이 있는데 만약에 요게 투입된다면 이제 북한군들의 희생자나 피해는 훨씬 적을 것이고 왜냐하면 그 쿠르스크 전선 자체가 지금 현재 전투가 치열하게 있는 주공 메인 공격 루트가 아니라 조공 서브 공격 루트로 간 거기 때문에 교전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특전대가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런 데면 만약에 반대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파병을 받았는데 그런데 보내려면 그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안으로 제가 이제 제시를 할 수 있는 게 이제
헤르손, 하르키우, 도네츠크 그러니까 지금 이제 크림반도 근처에 치열한 전장이 있는데 요거는 반대로 이제 쿠르스크랑 반대로 명분이 부족하지만 필요는 합니다. 이 요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가 침략당한 지역이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호방위 조약이랑 맞지 않은 것 있지만 그렇죠. 푸틴이랑 김정은이 그런 거 무시하고 투입한다면 투입할 수는 있으나 명분상으로는 좀 부족하고 마지막 안으로 제가 제일 요거는 좀 걱정되는 건 돈바스 지역. 저 쉽게 말하면 원래 우크라이나 땅이었다가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러시아 쪽으로 넘어간 땅. 동쪽. 예, 우크라이나 동쪽 동쪽. 쪽에, 예, 그 지역은 러시아 영토 예전 그 전쟁이 나기 전부터도 러시아가 러시아 영토라고 주장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명분상이나 이런 것은 맞고 전투도 정말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원래는 그 전투부대 파병한다는 소식 이전에도 그냥 노동자들을 거기 파견한다는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의 주요 인물들이 그런 데서 좀 관측이 된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쿠르스크가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제 돈바스 지역에 파병되는 것도 조심해야 되거나 아니면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그쪽이 인명피해가 제일 많이 나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거기를 제일 보내고 싶어 한다.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거기가 원래 내 땅이니까 네. 이건 침공당하나 마찬가지다. 맞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한다는 맞습니다. 거죠. 예. 아, 그럼 참 비참한 일인데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뭐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반전주의자예요. 전쟁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거 파병도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진짜 안 된다. 다만 저희는 이제 경제의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파병 찬성과 반대에 대해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조금 드릴까 합니다. 좀 최대한 완벽하게 객관적일 수는 없지만 제가 좀 노력을 좀 많이 해서 객관적으로 하면 파병 찬성파의 논리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파병이나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가 많이 해준다고 많이 해주고 지원을 해줄수록 러시아 입장에서 이게 남는 게 없네. 왜냐하면 우리가 북한 걸 많이 받을수록 우크라이나도 한국 지원을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 주장도 국제정치사에는 있는 일이지만 흔히 있을 수 있는 논리적으로 맞는 일이지만 다만 우리 분의 생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협했다는 단점이 있고 이게 엄청난 큰 단점이긴 하죠. 플러스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결국엔 북한군이 러시아한테 많은 지원과 병력을 주고 그게 소모되고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지원과 병력을 줘서 인원이랑 물자가 소모되면 쉽게 말해서 똔똔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계산상으로는 북한보다 무조건 남는 게 있어야지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의도나든가 가능성이 낮아지는 건데 북한이 손해를 많이 보고 우리가 손해를 작게 볼수록 같이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는 결국 한반도에서 지금 안정화라든가 이런 게 더 어려워진 거 아닌가. 지금 애 0.5명 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파병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전투병 파병이 이런 게 가장 극단적인 이야기고 무기 지원도 요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군에 이미 포탄을 우회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네네,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미국한테 판 것처럼 한 거죠? 그게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몇몇 그 탄약 생산 회사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때 줬던 탄약들을 아직 다시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만들고는 있으나. 네.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원래 우리가 필요한 탄약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천만다행히도 북한도 탄약을 엄청나게 많이 러시아에게 줬기 때문에 북한도 탄약이 부족하긴 하지만 서로 부족한 경우에선 북한 입장이라면 두 할래에서 전쟁을 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둘 다 부족하니까. 균형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원을 하고 파병을 했을 때. 그리고 요게 또 이제 제가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려면 이 파병 반대에 대한 장단점도 있어요. 파병을 아예 안 한 상태에서 제일 큰 장점은 아무래도 이제 전쟁 이후의 관계, 냉정하게 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를 나토랑 미국이 버렸을 때에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을 때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는 이 국제정치적 문제가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저는 너무 극단적인 반응이 아닌가 감정적으로는 생각이 들지만 논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으나 이게 문제가 또 되는 게 우리만 독박을 쓰는 게 아니고 이제 결국에는 나토랑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한반도 전쟁이라든가 태평양 전쟁에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도와줬다는 기록, 유럽에 대해서 도와줬다는 기록에 이런 게 남아 있어야지 어느 정도 이득은 필요하다. 물론 거기에 대한 마이너스는 있지만 이게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건 그렇지만 그 평화적인 것을 주는 거는 좀 필요하다. 요거는 좀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왜냐면 엄연히 누가 러시아가 침략국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쳐들어간 건 맞아요. 침략국에 대해서는 최소한도의 그 우리 항의는 해야 된다. 요건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이제 평화적인 방법 그럼 뭐가 있냐 물어봤을 때 우리는 지금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리스트가 쫙 있고 그걸 저도 확인을 했어요. 근데 거의 다 사실 거절하고 있는 상태고 그 이야기를 할 만한 게 지뢰 탐지기. 우크라이나 국방차관이 와서 살상 무기를 주지 않겠다는 것은 이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비살상 무기 제발 우리나라 우크라이나 시민이나 군인이 덜 죽게 할 수 있는 무기를 좀 달라 이렇게 해서 말한 건 지뢰 탐지기가 있었는데 네. 이게 업체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논의랑 이야기를 거쳐서 지뢰 탐지기도 일단은 주지 않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이 올 가을쯤에. 다만 개인적인 생각은 그거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군을 살상하기 위한 무기는 확실히 아니잖아요. 그런 식의 그 비살상 물자나 이런 것들은 인도적인 관점에서 주는 건 좀 생각을 해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돈 받고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나중에 차관이나 이런 걸 뭐 나중에 받습니까? 아니면 미국한테 받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미국한테 받은 지원금으로 구매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럼 현금이 오가는. 네. 그래서 방산 수출이긴 했는데 제가 이제 업체에 영향을 가기 때문에 업체 이야기는 좀 하지 않겠지만 네네네. 이게 결론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 안 하는 걸로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이 났으나 이것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전에 난 결정입니다. 직전에 난 결정이라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파병을 해야 되거나 무기 지원을 해야 된다는 분도 그 논리도 어느 정도 맞지만 좀 단계적으로 급하게 막 우리나라 뭐 전투부대 파병한다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나간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전에 단계적으로 비살상 물자나 자금 지원 이런 것들 먼저 하고 그럼에도 러시아랑 북한이 관계가 깊어지거나 계속 이런 게 세지면 올라가면서 천천히 해야 하고 무엇보다 나토랑 그다음에 우리 아시아 그러니까 일본이라든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지원해 주는 거랑 비교를 해서 교류를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토가 지원을 끊었는데 한국만 지원을 해준다? 미국 지원을 이미 안 하는데 한국만 지원을 해준다? 이런 경우는 극렬히 피해야 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저는 뭐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저기 러시아를 설득해서 야, 너희 북한군 갖다 쓰면 걔네 먹을 거 부족하니까 밀가루하고 밀이나 이런 거를 좀 줘. 다른 거는 주지 마.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기 생산할 수 있는 기술 같은 건 절대 주지 마. 뭐 이게 오히려 방향성이 그냥 제일 맞는 거 아닐까. 하여튼 뭐 전쟁은 참 이야기하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당하는 사람한테는 지옥이거든요.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라 절대. 마지막으로 한국 무기 많이 쓰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도 뭐 포탄뿐만 아니라 아마 한국 무기도 달라고 하지 않을까 싶고 이미 좀 불안을 느끼는 폴란드, 우크라이나 옆에 폴란드는 우리나라 무기를 뭐 조 단위로 그것도 뭐 1, 2조도 아니고 굉장히 큰 돈으로 막 합산하면 10조도 넘게 지금 사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렇게 좋은가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한국 방위 사업이 성장한 건 맞고 이게 제가 몇 번 설명했지만 다만 지금 상황에서 미국 대선과 연계돼서 유럽 국가나 이런 우리 수요 국가들이 조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무기를 살까 말까 걱정을. 즉 이번 주에 그러니까 10월 말에 나왔던 소식 중에서 좀 반가웠던 소식이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을 방한해서 한국 방산업체를 둘러보고 계약 이행에 대한 의지를 좀 내비쳤어요. 원래는 수출 금융 이야기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수출 금융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폴란드가 독자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로 해서 사업이 이제 진행되게 됐는데 이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그쪽에 융자도 내줬으면 기타 사업의 조건들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자금 지원을 안 했으니까 폴란드의 반대로 이제 판매하는 옵션이나 이런 것들 좀 폴란드 측 유리하게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건 좀 안타깝긴 해도 폴란드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되면 어쩌지? 요 고민을 한 거죠. 근데 사람들의 의견과 저 의견 중에 저는 좀 소수 의견이 하나가 있는데 트럼프가 되면 폴란드가 불안해서 이제 무기를 더 살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유리한 쪽으로 끝나면 그 다음번엔 폴란드고 동유럽이니까. 다만 저는 이제
그렇게 되더라도 그 트럼프는 절대 한국 무기를 사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조건 미국 무기를 사라.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인 부분이고, 실제로 트럼프 2기 정부 때 대한민국 방위 사업이 크게 고통을 겪었어요. 이게 잘 말하지 않는 부분인데, 네. 방위비 협상에서 트럼프 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주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를 달래고 해결하고 협상한 방법이 미국 무기를 많이 사겠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협상의 결과를 냈거든요. 실제로는 4천억 정도 방위비 그 주한미군 비용이 올라갔다면서요? 네, 그 대신에 원래 구매를 안 해도 되거나 구매 연기가 됐던 미국제 무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사가지고 그 사는 돈이 어디서 나왔냐? 우리 원래 K방산 지금 잘 나가고 수출에 역군이 된 무기들을 사는 예산을 줄이거나 연기시켜가지고 만든 돈으로 미국제 무기를 샀어요. 요것이 재편이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을 트럼프 정부가 벌이게 되면 우리나라 K방산한테는 정말 큰 국민 걱정이라서 제가 그게 좀 많이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리고 또 저기 트럼프는 나는 푸틴하고 친해 뭐 이런 개념이 약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바로 전쟁 끝날 거야. 예. 그렇게 말을 한 게 실제로 실현될지 아닐지는 사실 트럼프 본인도 아직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트럼프는 장사 이익이 중요하고, 굳이 니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오버를 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열심히 뭐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주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괜히 모난돌이 정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게 정말로 걱정됩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미국 국방 장비를 더 사야 되는 입장. 장사를 하는 개념으로 보면 그것도 이제 수지가 나쁘지 않은 네. 장사에서, 그러면 오히려 국내 수급자들의 K방산 구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다른 문제 아닌가요? 수출 시장에서 미국이 조금 더 공격적인 입장으로 나가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도 사실 저도 소수의 의견이라는 걸 밝힙니다. 이미 과거에 트럼프 정부 되기 전에 부시 행정부나 오바마 정부 때도 미국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미국 무기를 사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경쟁국의 무기 중에서 미국산 부품이 들어가면 야, 그 부품 안 판다고 압박을 가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위키리크스라고 한 10년 전쯤에 미국의 그 비밀 문서가 공개됐을 때 했던 전문 같은 거 보면, 핀란드나 이런 그 북유럽 국가에서 스웨덴제 그리펜 전투기를 살라고 했을 때 그 핀란드나 그 구매 국가한테도 야, 미국제 안 사면 재미없다 이렇게 압력을 가한 적도 있고, 스웨덴한테도 야, 우리 F-16 팔아야 되는데 니네 거 전투기를 판다고? 그러면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 들어간 미국산 부품에 수출 허가를 안 내줄 거야.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게 있는데, 이게 트럼프 정부 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부시나 훨씬 점잖은 그런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그런 식의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죠. 왜냐하면 아메리카 퍼스트니까. 저 굉장히 그게 걱정이 되고, 공급망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책을 찾아야 되니까, 트럼프 정부가 됐을 때 우리의 대책은 결국에는 미국의 방위사업체랑 협력을 해가지고 미국산 무기의 일원으로서 진출하는 방식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의 같은 경우에는 무인 지상 차량, 그러니까 지상에서 달리는 로봇이 있어요. 거기다가 짐도 싣고 미사일도 싣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미국의 가장 유력한 스타트업, 그 국방 스타트업인 안드레 인더스트리즈 뭐 이런 것들랑 협업을 하기도 하고, 네. 이번에 국방부 장관님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무인 체계를 시연을 하셨는데, 그 무인 체계가 그냥 순수 미국산이 아니라 무인 함정이 무인 전투함이에요. 보트에다가 무기를 다는 건데, 그 보트는 미국산이지만 보트에다 무기는 LIG 넥슨이 만든 비공이란 무기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타겟책을 하지 않으면 아마 트럼프 시대의 그 방위사업 시장에서 K방산이 좀 고통을 겪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에비에이터 위크에 김민석 기자님과 함께 그 북한의 그 러시아 파병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 이것의 파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제 이것과 연계된 북한의 상황들, 그리고 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트럼프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그 트럼프의 당선이 한국의 국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소상히 다뤄보았습니다.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김민석 기자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